안녕하세요. 이제 10주 강의가 됐습니다. 이 10주 강의는 얘기한 것처럼 특수상대성 이론 공부할 때가 됐네요. 우리 지난주까지 전자기학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현대물리학이 출현하는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리학이 뉴턴의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너무 강력해서, 그리고 우리 자연현상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정복했다라고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죠. 심지어 유럽에서는 물리학과가, 대학교의 물리학과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다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 단서, 당시까지 알고 있던 물리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알려준 단서는 무엇이 제공해 줬냐면 빛이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 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빛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였지만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뭔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일찍이는 뉴턴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기 연구실을 암실로 만들어서 바깥에서부터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빛이 여러 색깔로 나뉘어요.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여러 색깔로 나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무슨 때문이라고 생각했냐면, 프리즘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나뉜 것을 또 다른 거꾸로 놓은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다시 원래 백색광이 나오는 것을 뉴턴은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굴절시키고 반사시키고 하더라도 노란색 빛은 항상 노란색인 채로 백색광에서도 그 안에 숨어있고 없어지지 않다. 또 빨간색 빛은 빨간색인 채로 그대로 숨어있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입자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뉴턴이 빛의 입자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뉴턴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뉴턴이 빛의 입자설을 이제 주장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거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뉴턴의 이야기가 더 이제 설득력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한 100년 정도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803년에 영국의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100년이 지나서죠, 아이작 뉴턴이 입자설을 쓴 광학이라는 책을 발표한 거하고 딱 99년, 1803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고등학교에서 이중 슬릿 실험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런 간섭무늬가 나타나는데, 이 간섭무늬는 우리도 앞에서 배웠지만 파동의 특징입니다. 파동만이 내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빛이 바로 이런 성질을 보인다는 것으로부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죠.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맥스웰이 전자기학의 여러 법칙들을 다 정리했죠. 그래가지고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서로 독립된 법칙들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맥스웰 방정식으로 통합할 수가 있었고, 그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었죠. 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둘 중에 하나를 소구했더니 바로 무엇이 나왔습니까? 네, 이런 파동 방정식이 나왔죠. 파동 방정식이란 파동이란 반드시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런 파동 방식을 만족하면 이놈들이 파동을 만들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라는 게 존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예언했죠. 그리고 또 그때 파동방정식 속에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 앞에 속도가 딱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길수, 이게 속도의 제곱분의 1이죠. 이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빛의 속도, 당시에 측정한 빛의 속도하고 딱 일치하는 것을 보고서 전자기파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1865년의 일이었어요. 맥스웰이 이론으로 이것을 예언했지만 이걸 실험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언제 만들었냐면 20년 있다가 1886년에 한리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하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헤르츠가 실험으로 전자기파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맥스웰이 예언한 것과 똑같은 그런 전자기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전자기파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면, 전자파동이라면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파동은 매질의 진동이 전달되어 나가는 현상으로 매질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전자기파도 파동이라면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19세기 과학자들은 그 매질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테르를 찾는 실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887년에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클슨 간섭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몰리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서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인데, 이것이 바로 에테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걸로는 반드시 있다면 반드시 관찰되어야 하는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실험이었는데 거기서 관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한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 마이클슨은 미국 사람으로 최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1907년에. 이 사람은 태어나기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2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이제 교수를 하다가 공부를 더 하다가 마이클슨 간섭계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 사람이죠. 이 실험이 실패로 끝났더라도 이 사람은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것으로 이제 정밀한 광속을 측정하는 데 기여한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마이클슨 간섭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지요. 우리 간섭 실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서로 위상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두 개의 파동이, 근데 간섭을 하려면 반드시 어때야 됐어요? 간섭이 가능한 그런 간섭 가능한 파동이 두 개가 모여야 됐죠. 이런 간섭이 가능한 파동 두 개가 모이려면 한 개의 파동이 둘로 갈라졌는데 진행한 경로가 좀 다르면 다시 만났을 때 바로 간섭이 가능한 그런 파동이 되는 것이죠. 마이클슨 간섭계는 그런 간섭계 중에서 유명한 것으로, 여기 이렇게 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여기에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은 반투명 거울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반사시키고 절반은 그대로 투과시켜요. 이렇게 반사시킨 건 위로 가고 투과한 건 일로 갔습니다. 이 같은 빛에서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다시 모인다고 하면 간섭성 빛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하냐? 여기서 거울에서 다시 반사해서 돌아옵니다.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출했을 때 간섭 무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까지의 거리가, 두 거울까지, 자, 여기에 반투명 거울에서부터 이 거울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같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두 거리를 정확하게 같은지 아닌지 측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굉장히 정밀한 실험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에테르를 측정하는 실험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에테르가 지금 공간에 쫙 있답니다. 빛은 우주 어디서나 다 돌아다니니까 이 에테르라고, 빛의 매질은 우주 공간 어디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에테르에서 지구가 이제 공전 운동을 하죠. 지구가 이렇게 지나가면
마치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테르가 이렇게 오는 것 같죠. 네. 우리가 강에서 배를 타고 가면 강물이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테르가 이렇게 불어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클슨 간섭기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제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부는 이거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에테르 바람이 분다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갈 때하고 강물의 흐르는 방향에서 거슬러 올라갈 때하고 어떻습니까? 잔잔한 호수에서 배가 가는 속도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강물을 타고 가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 강물에 거슬러 가면 속도가 더 느려지겠습니다. 바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테르 바람을 측정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에테르가 확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교했냐면 자, 에테르 바람은 이쪽으로 불고 있는데 빛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겠어요. 에테르 바람이 왼쪽으로 부는데 빛은 오른쪽으로 간다면 빛의 속력은 C고 에테르 바람이 V라면 진짜 빛이 지나가는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V가 되겠죠. 그래서 저 L이라고 하는 반투명 거울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L이라는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C-V분의 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사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오면 속력이 더 빨라지겠어요. 그러면 C 플러스 V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왕복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배를 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분해서 정리하면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C분의 2L, C분의 2L은 이게 에테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시간이 되겠어요. C분의 2L에다가 요거를 딱 곱하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평행하게 왔다 갔다 하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의 빛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에테르 바람이 저렇게 부니까 저거의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삼각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반 가는데 t1이 걸린다고 한다면 이쪽으로는 이제 빛의 속도가 c니까 ct1 프라임이 되겠고 이쪽으로는 지금 에테르 바람 속도예요. 그래서 vt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바로 이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T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밑으로 내려올 때도 똑같겠죠. 그래서 그거의 2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왕복 운동하는 데는 T1 프라임의 2배가 될 텐데 자, 그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아까하고 어때요? 아까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평행한 방향, 자,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빛이 이동할 것 같으면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수직인 방향으로 운동할 때 T'은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두 개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그러면 자,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마이클슨 간섭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빛이 다시 만날 때 반드시 어때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섭 무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 간섭 무늬가 관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에테르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 실험 결과로부터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실험 중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한 실험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실험과 동시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우리한테 알려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에테르가 없다고 치자. 에테르가 없다고 치더라도 똑같은 빛을 서로 다른 두 기준계에서 관찰하면 서로 다른 두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관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했죠. 이거 우리가 첫 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레이 변환으로부터 우리 뭘 알았습니까? A 기준계에서 측정한 속도하고 B 기준계에서 측정한 속도 사이 관계를 알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 요거 이렇게 나눠서 알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누가 본 속도라고 해야 되니까 저기 VCA란 A가 본 C의 속도, VCB란 B가 본 C의 속도, 그리고 VBA란 A가 본 B의 속도라면 바로 이런 식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우리가 알았죠. 이게 속도 덧셈 법칙인데 속도 덧셈 법칙이란 그 묘미 외우기도 쉬워요. 묘미가 뭐냐면
A에서 C를 본 속도는 B에서 C를 본 속도에다가 A에서 B를 본 속도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B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속도 덧셈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VAB하고 VBA는 어때요? 서로 방향이 반대다. A가 B를 본 속도하고 B가 A를 본 속도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본 속도를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바로 이것을 적용하면 에테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까하고 똑같은 마이클슨 간섭계인데, 자, 여기서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를 V라고 하겠어요. 무엇에 대한? 태양에 대한. 그랬을 때 우리 태양을 A라고 그러고 지구를 B라고 그러고 빛을 C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게 뭡니까? 예, 지구가 가는 속도입니다. 지구가 X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간다면, 자, 이건 뭐예요? 태양이 본 지구의 속도, 태양이 본 빛의 속도는 C죠. C.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구에서 본 빛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지구에서 본 빛의 속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C, B 있고 가운데 한번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CA, AB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BA하고 CA니까 이걸 둘 반대로 바꾸면 CBA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됩니까? C-V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 간섭계가 지구하고 같이 가고 있으면 지구에서 본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마이클슨 간섭계에서 본 속도가 바로 지구에서 본 속도죠. 지구에서 본 속도가 C-V니까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은 C-V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왔다 가는 방향, 거꾸로 가는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VBA는 VX고 요거는 마이너스 C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걸 가지고 다시 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거꾸로 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L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시간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거와 같게 되죠. 자, 이렇게 기준계가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역시 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덧셈 법칙이 이렇게 되는데 빛이 수직인 방향으로 갈 때는 Y방향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본 속도는, 자,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은 이렇게 벡터에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 시간은 무엇에만 의존하냐면 요 X방향의 성분에만 의존합니다. X. 그래서 C분의 지금 빛은 Y방향으로만 가니까 Y방향의 성분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C분의 L이면 되겠어요. 갔다 왔다는 시간은, 그래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2L이 되겠습니다. 에테르가 없이 단순히 속도 덧셈 법칙만 이용해서도 우리 무엇을 아냐면, 자, 빛의 속도가 속도 덧셈 법칙에 의해서 그 지구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 방향으로 갔다 왔다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으로 갔다 왔다 할 때 이 속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자, 거기서부터 우리 뭘 합니까? X방향으로 진행하는 그 마이클슨 몰리 실험 간섭계에서 간 시간은 이렇게 되고 왕복하는,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으로 가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르면 간섭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섭 무늬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해 줍니까? 자, 이번에는 에테르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아주 이상합니다. 무엇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까?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뉴턴 역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은 아주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광속불변이라고 하는, 이 광속불변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X방향으로 왕복 운동하는 거하고 Y방향으로 왕복 운동하는 거하고 관찰한 기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데 속도 덧셈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건 아주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을 우리가 느끼기 쉽게 한 번 더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기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는 우리 KTX라고 했어요. KTX가 어떻게 합니까? 시속 300km. 그 기차 위에서 내가 막 뛰겠어요. 얼마로 뛰어요? 그래서 기차에 대한 사람의 속도 막 뛰었어요. 이 속도를 20km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지면에 대한 사람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기차가 300km를 가고 그 위에서 기차에서 볼 때 20km를 가면 지면에서 볼 때는 어때요? 우리 직관이 알 수 있죠? 얼마입니까? 320이죠. 이 320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바로 이 속도 덧셈 법칙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속도 덧셈 법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차 위에서 사람이 광속으로 뛰면 어떻게 될까? 광속으로 뛴다면, 이 광속이라면 기차에 대한 사람의 속도가 광속이라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거 잘못됐어요. 300km 더하기 c 이래야 되겠죠? 300km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c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c다. 다시 말하면 속도 덧셈 법칙이 속도 덧셈 법칙에서 저게 만약에 c라면 요게 c면 안 되죠. 그러면 요게 또 c고 저것도 c라면 요거 0이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법칙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사실은 빛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역학에서는 당연히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해야지 되니까 광속 불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본 전자기학은 뭡니까? 전자기학에서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온 파동 방정식의 광속은 그것을 측정한 것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죠. 그 얘기는 뭡니까? 누가 측정하나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것은 기준계하고 관계없이 단순히 무엇만으로 진공의 성질만으로 결정됐죠. 이게 진공의 성질이었죠. 그래서 그 진공의 성질만으로 결정되고 누가 보냐는 관계가 없었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물리학의 두 개의 큰 줄기가 역학과 전자기학인데 역학과 전자기학이 빛을 대하는 방법이 서로 모순이 되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성 원리는 상대성 이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갈릴레이 변환을 우리 앞에서는 속도 덧셈 법칙을 구하는데 이용을 했지만 사실은 A 기준계의 법칙을 B 기준계의 법칙으로 이렇게 바꾸는 데 이용이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A 기준계에서 관찰한 양들이 XT라면 B 기준계에서 관찰한 양은 X'과 T'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뉴턴의 운동 법칙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기준계에서의 여기서 보면 뉴턴의 운동 법칙은 가속도가 나오니까 갈릴레이 변화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하냐? 속도는 B기준계에서의 속도는 A기준계에서의 속도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B기준계의 속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저 dt분의 dx는 물체의 속도고. 근데 가속도는 어떠냐면 가속도는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면 등속도 운동하면 A기준계와 B기준계가 등속도 운동할 것 같으면 요게 일정이어서 요거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의 모양이 B기준계에서의 가속도와 A기준계의 가속도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에서도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힘이나 질량은 기준계하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가속도만 변하는데 그 형태가 어떻습니까? A기준계에서의 형태와 B기준계에서의 형태가 같죠. 물론 숫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근데 가속도도 다를 수도 그렇지만 이 경우는 숫자까지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같은 형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학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은 형태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레이의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이건 갈릴레이가 옛날에 두 세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에서 얘기한 거예요. 갈릴레오는 언제 사람입니까? 16세기 사람이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세계의 대화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든 기준계에서는 자연현상이 똑같다. 그래서 자연의 기본 법칙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레이의 상대성의 원리라고 요새 오늘날 부릅니다. 그런데 갈릴레이 변환과 그 맥스웰 방정식을 갈릴레이 변환을 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파동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파동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죠. 파동방정식. 이 파동방정식을 이거 A 기준계인데 이걸 B 기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변화를 해야 되냐면 자,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런 변화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X에 대한 편미분, 2차 편미분 두 개가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 근데 T에 대한 건 어떠냐면 이게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비기준계에서 파동방정식 형태는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두 개가 다른 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이미 19세기 말에 당시에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던 거예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갈릴레이 변환을 했는데 전자기 법칙들은 파동 방정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럽니다. 전자기 법칙들은 이렇게 갈릴레이 변환 아래서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갈릴레이의 상대성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갈릴레이의 상대성의 원리는 단지 역학 법칙에만 성립하고 전자기학 법칙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 A 중에서 이렇게 되고 B 중에서 이렇게 되고 형태가 같지요? 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파동방정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르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여기에 뭔가가 잘못이 있다.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갈릴레이 변환이 근사식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때야지만 되느냐? 역학법칙뿐 아니라 전자기학 법칙도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지만 된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성 이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란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에서는 법칙들이 형태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역학이나 전자기학뿐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이 모든 자연의 법칙이 서로 등속도하는 두 기준계에서는 형태가 같아야지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립해야지 되는 진리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 같으면 절대 기준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두 기준계를 비교할 수가 있다면 절대 기준계는 진짜 형태를 갖고 있고 상대적인 거기에 대해서 운동하는 기준계는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기준계들이 다 똑같이 진짜 기준계들입니다. 어떤 기준계라고 해서 선호되는 기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진짜 법칙을 나타내는 기준계가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자연현상은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기준계에서는 다 같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9세기의 전자기학 법칙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아인슈타인은 전자기 법칙을 포함한 모든 자연 법칙들이 상대성 원리가 성립해야 된다. 서로 다른 관성계란 뭐냐면 한 기준계가 관성계고 그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또 관성계라고 그랬죠. 관성계가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였죠. 서로 다른 기준계는 바로 뭐냐면 관성계인데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관계인 기준계를 서로 다른 관성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는 모든 자연법칙이 동일한 형태로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하여 눈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어요. 자, 공간은 우리가 1차원 공간, 2차원 공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1차원 공간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기차를 타고 가면 그 기차는 1차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차원 공간은 좌표축을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고 물체가 움직여도 그 하나의 선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1차원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2차원 공간은 어떠냐? 바로 이런 떡잎 같은 게 2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개미가 있으면 이 개미의 우주는 2차원 우주입니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다른 우주로 갔어요. 마치 평행 우주로 똑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점을 잇는 경로가 무수히 많은 그런 공간이 2차원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2차원 공간에서 어떠냐면 좌표축을 두 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차원 공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좌표축을 딱 한 가지로 두 개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집에서부터 병원을 가는데, 철수는 집에서 병원 갈 때까지 동쪽으로 30km 간 다음에 북쪽으로 40km 갔어요. 그런데 영희는 그러지 않고 나는 동쪽으로 먼저 40km를 간 다음에 북쪽으로 30km를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 사실은 두 사람 말이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서 서로 다른 동쪽을 이용한 거예요. 자, 철수는 북쪽을 무엇으로 이용을 했냐면 북극성으로 북쪽을 정했습니다. 근데 영희는 뭘로 정했냐면 나침판으로 북쪽을 정했어요. 어떻습니까? 두 개가 일치하지 않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 뭘 아냐면 둘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하건 둘 사이의 거리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 하건 다른 방법으로 하건 둘 사이가 서로 전환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 둘 사이의 거리입니다. 좌표축에 상관없이. 자,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좌표계 회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수의 좌표계에서 영희의 좌표계를 만듭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런 좌표계가 있는데, 이런 철수의 좌표계에서는 한 점의 위치가 x, y로 됐다면, 네, 다른 좌표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희의 좌표계를 만들었어요. 좌표계를 좀 회전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x'과 y' 이렇게 됐죠. 근데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두 좌표계 사이에 회전한 각이 얼마인지만 알면 한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를 구할 수 있죠. 그걸 갖다가 변환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x'은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이러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x'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x'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거가, 자, 저게 바로 뭐예요? 저기가 저 빨간 점선이 x니까 x 코사인 세타죠. 거기다 뭘 더해요? 거기다 요 밑에 거, 요건 뭡니까? 저기 y축, y 사인 세타 하면 저게 되죠. 그래서 y 사인 세타를 더해주면 x'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y'은 어떻게 되냐? y'은 저게 바로 뭐예요? y 코사인 세타죠. y 코사인 세타에서 사실은, 자, y'은 요건데 좀 작죠. 뭘 빼주면 되냐면 요걸 빼주면 됩니다. 요건 바로 뭐예요? x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죠. 자, 이렇게 두 좌표계를 회전할 것 같으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근데 자, 회전된 좌표계에서는 뭐가 됩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죠.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좌표축을 정하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불변이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불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칼라와 벡터, 우리 맨 처음에 배웠었는데, 스칼라량과 벡터량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스칼라량은 크기만 갖는 양,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 이렇게 배우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나한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물리량이란 자연현상을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고, 스칼라량은 그 숫자 한 개로 대표하고, 벡터량은 숫자 세 개로 대표한 거다. 뭐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이것보다도 또 더 한 단계 높은 정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스칼라라고 하는 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양, 이걸 스칼라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건 좌표계 회전에도 바뀌지가 않았죠. 근데 좌표계의 성분들 x나 x'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 하나는 스칼라가 아닙니다. 네. 근데 벡터는 뭐냐? 벡터도 아무거나 방향만 있으면 벡터인 것이 아니라 좌표계 회전 아래 위치 벡터처럼 바뀌는 양. 그래서 위치 벡터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벡터라면 벡터의 성분도 똑같이, 자, 저것처럼 x 코사인 세타인 것처럼 fx 코사인 세타 더하기 fy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만 벡터입니다. 뭐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변환을 해야지만 벡터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원 공간으로 가겠어요. 3차원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독립인 축을 3개 그릴 수 있는 공간이죠. 네. 그런데
세계보다 더 많이 그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최고다 이렇게 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3차원 공간의 성질은 어떠냐? 아까 2차원 공간의 성질이 뭐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안 변한 거였죠. 자, 이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 이렇게 3차원 공간에 X축, Y축, Z축을 정해놓고 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까지의 좌표가 X, Y, Z라고 할 때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가 L이라면 그 L 거리는 어떻게 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좌표계를 회전시켜서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됐다면 그것도 역시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더하기 Z 프라임 제곱이 아까하고 똑같아야지 됩니다. 이게 바로 3차원 공간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지만 3차원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차원 공간에서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불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어디서 다 알아내냐면 바로 3000년 전에 유클리드의 기하 운반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공간의 성질은 잘 알았어요. 이 공간이 바로 평평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클리드 1차원 공간은 이렇게 좌표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 거리는 L제곱은 X제곱 이건 좌표의 회전도 없겠죠. 그래서 1차원 공간은 좌표의 회전이 없으니까 항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2차원 공간은 어떤 거냐?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그놈은 좌표의 회전에서 X, Y는 바뀌더라도 거리는 안 바뀌는 게 2차원 공간이 되겠어요. 3차원 공간은 어떠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한 거죠.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우리 4차원 공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클리드 4차원 공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4개의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걸 유클리드의 4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는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축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민콥스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4차원 시공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언제 이야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내용을 기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아인슈타인도 듣고 놀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4차원 공간인데 우리 4차원 네 번째 거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진 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이 네 번째 좌표, 공간은 네 번째 좌표와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는 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알아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느냐? 네, 이 네 번째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민콥스키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4차원 시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I는 뭡니까? 이건 허수입니다. 허수가 뭡니까?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허수이죠. 이러면 존재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I를 딱 썼습니다.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바로 이런 공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 사이에 이게 뭡니까? 좌표계 회전 같은 것을 했을 때 요게 일정하게 안 변하면 그것이 바로 민콥스키 4차원 공간이다. 이게 바로 그래서 4차원 시공간의 은밀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까지를 통해서 민콥스키 4차원 공간을 정의할 수가 있었고 그럼 여기다 왜 C를 곱했느냐? 네, 시간이 공간과 똑같은 것인 줄 모를 때 어땠습니까? 공간의 단위, 길이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초 이랬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앞에서 차원 배웠었죠. 차원 이건 길이 차원의 제곱, 이건 시간 차원의 제곱인데 차원이 다르죠. 차원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C를 곱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죠. 그래서 여기 시간하고 지워져서 길이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둘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변환인자 CT를 하나로 묶어서 네 번째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원 공간과 4차원 시공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3차원 공간에서는 우리 공간에서 세 점이 정해지면 세 좌표가 정해지면 점이라고 하죠. 4차원 시공간은 좌표가 4개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물리량입니다. 이벤트,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개의 좌표와 시간 좌표까지 정해진 거 이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간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건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에서 점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궤도라고 부르고, 여기서 세계에서 4차원 세계, 4차원 공간이죠. 4차원 세계에서 사건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4차원 시공간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특상대성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세계선을 그려보기로 하겠어요. 자, 이런 세계, 자, 이게 공간축은 X, Y, Z 세 개죠. 4차원을 한꺼번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세 개만 이렇게 먼저 하나로 그리겠어요. 공간축, 그 다음에 시간축 이렇게 그려놓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경로를 그리면 그게 이제 세계선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세계선이 있다면 이거는 어떤 현상을 대표하는 거겠습니까? 자, 여기서 공간에서 X라는 위치는 안 변하죠. 근데 시간은 이렇게 변합니다. 가고 있어요. 이건 바로 뭡니까? 공간의 위치 X의 정지에 있는 물체의 세계선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바로 이런 세계선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런 세계선이 있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네. 이건 바로 뭐냐면, 네, 여기는 X고 요거는 CT죠. 이건 어때요? 점점 가면서 X만큼 가고 CT만큼 가는데 이건 지금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선입니다. 이게 원점에 놓인 물체가 플러스 X축 방향을 향해서 속도 V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X도 점점 커지고 어때요? CT도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속도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CT분의 X가 되는데 그게 바로 탄젠트 파이죠. 그 탄젠트 파이는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T분의 X가 V니까 C분의 V, 그래서 우리 이걸 베타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세계선이 있다고 하면 이 세계선 두 개가 하나로 만났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X1과 X2에서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가다가 만나서 이렇게 정지한, 저기서 저 시간축의 평행하면 이거 정지한 겁니다. 이런 정지한 이런 물체의 세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런 세계선도 있습니다. 요거 45도인데 요건 바로 뭐냐면 요거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이 속도가 45도 더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세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탄젠트 파이는 1이 되는 45도인 이런 빛의 세계선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앞에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전자기학 법칙에도 상대성 원리가 성립해야지 되는데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이 변환이 근사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역학과 전자기학이 서로 모순을 일으켰죠. 상대성 원리 측면에서 봐서 역학은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그대로 성립했는데, 상대성 원리가 성립했는데 전자기학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었습니까? 광속불변. 광속불변의 경우에는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거 전자기학으로는 당연했죠. 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특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독일에서 난 유택의 사람인데 1921년에 노벨상은 참 늦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노벨상을 줄 수가 없었어요. 다들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너무 뚜렷한 건 알았지만 노벨이 유언해서 노벨상은 반드시 인간 생활을 향상시킨 거에 주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향상시켰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상대성 이론이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향상시키고 있죠. 이 시간과 공간을, 특수상대성 이론이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독일에서 출생해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를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뭐였냐면 추리 공과대학이었습니다. 거기에 졸업했는데 취직할 수가 없었어요. 졸업할 때 맨날 놀기만 해가지고 그때 교수님들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별로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 임시직으로 취직해 있으면서 논문 3개를 발표합니다. 이 3개가 전부 다 아주 경천지동할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905년에 특상대성 이론 발표하고 너무 크게 성공해서 바로 이제 교수가 되죠. 그리고 10년 동안에 특상대성 이론을 확장시킨, 일반화시킨 일반 상대성 이론을 1915년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1933년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산 그런 사람입니다.
자, 특상대성 이론은 무엇을 출발점으로 하냐면 두 가지 포스출레이트. 포스출레이트는 증명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모든 관성 기준에서 원리 법칙은 다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상대성 원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동일하다. 모든 관성계란 서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네, 서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A 기준계에서 C인데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기준계에서 또 C다. 이게 광속 불변입니다. 이게 성립한다. 당시 실험 결과가 이걸 이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낸 거, 이것이 바로 특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갈릴레이 변환이 근사식이다.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 어떻게 수정하느냐? 네. 갈릴레이 변환이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이렇게 생겼었죠. 이게 이제 갈릴레이 변환이죠. 이 갈릴레이 변환을 약간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해요? 자, 이렇게 약간 수정하겠어요. 여기다가. 똑같은 데다가 간만 이렇게 보이겠어요? 자, 이게 두 개의 관성 기준계인데 갈릴레이 변환을 적용할 때는 어때요? A 기준계하고 B 기준계가 서로 등속도 운동하죠. 이 등속도 운동하는 방향이 X축 방향이에요. 그러면 Y좌표하고 Z좌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X좌표와 T좌표만 영향을 받는데 이때 이걸 갖다가 조금 수정한다. 그래서 그 수정 여기다 칸말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랬을 때 베타는 C분의 V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만족해야지 되느냐. 4차원 시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4차원 시공간을 만들 때는 무엇을 만족해야 됩니까? 자, 그 만족하는 게 바로 뭐예요? 4차원 두 사건 사이의 거리의 제곱. 두 사건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C제곱 T제곱 이거죠. 그게 A 기준계에서하고 B 기준계에서 같다. 이 조건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네. 자, 이래야지 4차원 시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말을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자, 쉬워요. Y하고 Z는 필요 없으니까 그거 빼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다가 이걸 대입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이런 식들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식들이 나오겠어요. 이걸 다시 정리하겠어요. 뭘로 정리해요? X제곱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XT가 들어가는 이거는 상세에서 없어집니다. 요 놈하고 저 놈이 있다 똑같이 개수는 똑같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상세에서 없어져요. 나머지 CT가 있는 것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요 앞에 요 개수가 똑같아요. 그 개수 똑같은 거 이렇게 같다고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놈이 어때요? 요 놈이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게 1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1이 되니까 값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값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베타는 뭐였어요? C분의 V였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값말을 찾아냈어요. 값말을 찾아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한 겁니다. 값말을 찾아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찾아냈으니까 아인슈타인 변환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걸 1905년에 발표했는데 상대성 이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1904년에 네덜란드의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전자가 마치 수축되어 보이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과 똑같은 식 하나를 유도했어요. 이건 어떻게 유도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유도한 식과 같은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상대성 이론에서 이용되는 이 변환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변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이 되겠어요. 자, 이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 속도 덧셈 법칙. 우리 갈릴레이 변환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이 위식에서 아래식으로 나눕니다. 이러면 속도 덧셈 법칙이 갈릴레이 변환 이렇게 했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속도 덧셈 법칙인데 이거 우리가 첫 주에서도 좀 얘기했었죠. 어떻습니까? 갈릴레이 변환에서 구한 거하고 많이 틀립니까? 그러지가 않죠. 요거만 다르죠. 근데 이건 뭘 해결합니까? 광속 불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광속 불변이 해결이 됐습니다. 로렌츠 변환이 광속 불변을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광속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속도에 다 적용돼야 됩니다. 속도가 작을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없을 뿐이지 정확하게 맞는 것은 상대론적으로 맞는 이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우주선이 A, B가 지구의 양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얼마로 가냐면 광속의 절반으로 간다면 A 우주선에서 B 우주선을 보면 속도가 얼마일까? 우리 머릿속에서 금방 생각하면 그냥 C 같죠? 그냥 C가 아니라 새로운 속도 덧셈 법칙을 볼 것 같으면 0.8C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성대성 이론의 기본식은 바로 이 로렌츠 변환이고 이 로렌츠 변환이 모두 해결했습니다. 아까 해결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네, 상대성 원리 성립하지 않는다. 광속 불변 이거 이상하다. 이거였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도 로렌츠 변환을 적용할 것 같으면 네, 전자기학 법칙들이 A 중계와 B 중계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렌츠 변환, 갈릴레이 변환하고 달라졌으니까 뉴턴의 역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다르겠죠. 이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근사적인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상대론적인 법칙으로 다시 고쳐놔야지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는 뭐가 있냐면 이건 모두 다 로렌츠 변환에서 나오는 거지만 유명한 게 뭐냐면 시간 팽창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길이가 이게 누가 보나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길이는 짧아지고 움직이는 시간은 천천히 간다. 시계가 천천히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팽창은 우리 아까 그린 세계선 그 그래프로부터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좌표의 회전,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이해되는 거였죠. 근데 이 좌표의 회전이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 첫 번째로 뭘 알 수가 있냐면 로렌츠 변환이 이런 좌표의 회전하고 똑같은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시간축과 공간축 사이를 회전시킨 거.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을 자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 써보겠어요. 자 어떻게 바꿨었냐? X4를 네 번째 좌표를 ICT라고 아까 우리 처음에 했었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를 감마라고 그러고 사인 파이를 I 베타 감마라고 하겠어요. 이 코사인 파이하고 사인 파이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놔도 되느냐? 사실은 이게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의 성질은 뭡니까? 요 놈을 제곱해서 더하면 1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놨을 때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좋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바꿔 썼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것도 바꿔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식이에요? 이게 바로 그다음에 그 돌린 각 사인 파이는 이렇게 해서 요게 C분의 V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볼 것 같으면 좌표의 회전하고 로렌츠 변환을 비교하겠어요? 이게 3차원의 좌표의 회전이라고 한다면 네, 이 로렌츠 변환이 이렇게 생겼죠. 두 개가 어떻습니까? 식이 똑같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특성대성 원리에서 보니까 A 중계하고 B 중계란 서로 시간에 대해서 공간과 시간축에 대해서 회전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런 좌표의 회전을 이용해서 시간 팽창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A 중계에서 이렇게 공간축이 딱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A 중계의 시간축은 어떻게 그립니까? 4차원 시공간에서 시간축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이렇게 그리는데 그 시간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A 중계 원점의 세계선, 원점에서 가만히 있는 물체가 어떻게 그린 겁니까? 자, 저 끝이 원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원점의 세계선이죠. 그래서 시간축이란 바로 원점의 세계선이다. 어떤 기중계에서든지. 자, 그러면 이번에 A 중계에서 본 B 기중계의 시간축을 여기서 그려보겠어요. A 기중계에서 본 B 기중계의 시간축은 뭐가 되겠습니까? B 기중계 원점의 세계선이 되겠죠. 근데 A 기준계에서 B 기준계의 원점을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등속도 운동하죠. 등속도 운동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B 기준계의 세계선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축을 이렇게 회전시킨 것처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B 기준계의 공간축을 우리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네, 빛의 세계선이 이렇게 45도죠. 근데 공간축은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빛의 세계선이 어떤 기준계에서 보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공간축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지 비중계에서 봐서도 빛의 세계선이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각도 역시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면 A중계의 좌표는 어떻게 정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A중계의 X좌표는 이렇게 정하는데, XP가 정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한 거예요? 시간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내근 겁니다. 자, 이게 XP가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좌표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시간좌표는 공간축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립니다. 그럼 저게 공간좌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비기준계에서는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비기준계의 좌표에서 비기준계에서 공간좌표는 아까 룰이 뭐였어요? 시간축의 평행. 그렇죠? 시간축의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네, 이렇게 그리면 요게 바로 비기준계에서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좌표는 공간축에 평행하게 그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기 우주선이 있는데 별까지 이제 갑니다. 우주선이 떠납니다. 자, 떠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A기준계가 있는데 A기준계를 지구에 고정한 기준계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기준계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공간축, 저게 시간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B기준계는 우주선 기준계를 그리겠습니다. 우주선 기준계는 A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죠. 이거 B기준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별의 세계에서는 지구에서 볼 때 별은 어때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세계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세계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별의 세계선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별까지 지구에서 본 거리는 바로 뭐예요? X입니다. X, 세계선. 자, 그러면 이번에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사건. 우주선은 가고 있죠? 가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도착한 겁니까? 우주선의 기준계에서 볼 때 별의 위치가 0이면 그러면 도착한 거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바로 저기죠. 우주선의 세계선 중에서 저기가 바로 이제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주선이 별에 도착했을 때 지구의 시간은 뭐 얼마겠습니까? 저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좌표 구하면 되죠. 자, 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t가 바로 우주선이 별에 도착했을 때 지구에서 본 시간, 우주선이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우주선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주선 시간을 지구에서 관찰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게 되겠죠. 자, 여기 저게 바로 우주선이 도착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t하고 t'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걸 계산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네, 먼저 지구좌표를 A기준계의 지구좌표를 구하겠어요. 그 A기준계의 지구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저 사건에 대해서 A기준계의 좌표는 X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기준계, 우주선에서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선의 좌표는 자, 그 X가 0이 됐죠.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에 T' 이렇게 됐죠. 이게 좌표인데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간격, 그러면 어때야지 됩니까? A기준계에서나 B기준계에서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원점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을 구하면 어떻게 구했어요? 자, 그건 어떻게 구했냐면 A기준계에서는 X제곱 빼기 C제곱 T제곱 이렇게 구했죠. 이게 L제곱이죠. B기준계에서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L제곱은 0제곱 빼기 C제곱 T'제곱 이렇게 되죠. 이 두 개가 어때야 됩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4차원 시공간의 그 원칙이죠.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t와 t'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위식의 양변을 t로 나누겠어요. t로 나눠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t로 나눴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t분의 x가 이게 바로 뭐예요? 지구에서 볼 때 우주선의 속도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주선의 속도를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됩니까? 1-c제분의 v제곱. 이건 바로 뭐예요? 감마 제곱분의 1이 되죠. 감마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 알 수가 있습니까? T'은 감마분의 T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감마, 로렌츠 인자는 어떠냐? 로렌츠 인자는 항상 1보다 큰 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T'이 T보다 더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볼 때 우주선은 지구에서 흘러간 시간보다 훨씬 작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저 별에 도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팽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계의 주기가 팽창해서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 우주선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알고 봤더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좀 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운동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속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간단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우리 측정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시계로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데 그 정확한 시계는 무엇을 만듭니까? 뭔가 우리가 주기가 일정하다고 믿는 거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괴종시계 이건 뭐예요? 진자가 흔들거리는 이 주기가 일정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죠. 또는 해시계 이건 뭐예요? 하루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그래서 만든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해시계 하루의 길이도 일정하지가 않고 진자의 길이도 이거 뭐 일정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죠. 이 진짜 일정한 건 뭐냐? 아인슈타인. 진짜 일정한 건 바로 뭐냐면 광속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실제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자 이런 시계를 고안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 사고 실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빛이 있는데 빛하고 저기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출발해서 저기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한 주기 동안에 한 눈금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빛시계가 이렇게 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요놈의 주기는 얼마냐면 주기는 C분의 2L 이렇게 되겠어요. 저 거리가 L이면 빛의 속도 C는 절대 안 변하는 C는 있으면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빛시계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 자 빛시계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시계를 보면 빛시계하고 같이 보면 안 움직이죠. 빛시계가 있는 데서 보면. 근데 빛시계 움직이는 걸 내가 볼 것 같으면 이때 여기서부터 한 주기가 어떻게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 네, 요 빛의 속도는 절대 안 변하니까 네, 주기를 델타 t라고 하면 절반만큼 가는 거죠. 자, 요건 시계가 움직이는 속도가 V예요. 그러면 절반만큼 갔어요. 그럼 여기 삼각형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여기서 델타 t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델타 t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바로 뭐예요? 아까 구한 로렌츠 인자 감마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어때요? 빛시계가 안 움직일 때의 델타 t보다 감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시계의 주기는 안 움직일 때의 주기보다 감마배가 돼요. 움직이면 주기가 늘어나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계가 천천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도 다시 로렌츠 인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렌츠 인자는 베타가 C분의 V니까 V가 0이면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을 때가 1이 되겠어요. 그리고 V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점점 1보다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것 같으면 저 음속에서도 베타가 0.000인데 집어넣으면 감마는 1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속하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빨리 가더라도 이 로렌츠 인자가 1이라고 하는 건 특상대성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빛의 속도의 절반 정도로 가면 그러면 특상대성 이론 효과가 1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9 가면 2.29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 커진다고 하면 자, 베타가 0.99 하면 어때요? 거의 1이나 마찬가지죠. 9987호도 어떻습니까? 다 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더 정확하게 1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로렌츠 인자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C로 갈 것 같으면 무한대가 되는데 자, 여기서 급격하게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딱 광속 있는 그 근처에서 굉장히 크게 로렌츠 인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길이도 짧아지는데 움직이는 길이도 이게 별하고 관계해가지고 한번 보겠어요. 자,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근데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x라고 그랬죠. 자, 요 x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선이 출발할 때 우주선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x'인데 자, 그래서 여기 우주선이 출발할 때죠. 우주선이 출발할 때 우주선에서 별까지 거리가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출발할 때를 대표한 사건은 바로 저거죠. 저게 출발할 때를 대표한 사건. 그래서 우주선 이 출발할 때 사건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주선 좌표고 지구 좌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저기서 지구 좌표를 하려면 저쪽에 t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1을 이렇게 구하겠어요.
자, 그러면 요놈들 사이에는 무엇이 성립하냐면 로렌츠 변환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로렌츠 변환이죠. 자, 이거 공간 좌표에 대한 로렌츠 변환, 시간 좌표에 대한 로렌츠 변환인데 이게 0이니까 바로 뭘 알 수 있습니까? CT1은 베타 X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CT1은 베타 X를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걸 얘기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별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본 별까지의 거리보다 우주선에서 본 별까지의 거리가 덜 짧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움직이는 데서 보면 우주선이 움직이죠. 그러면 사실은 지구에서 별까지의 그 막대기가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막대기는 더 짧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이걸 바로 비수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닮은 꼴인 두 삼각형이 있는데 이 닮은 꼴에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T'의 T하고 X'의 X가 코사인 파이로 감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여기서 시간 팽창과 기수축을 바로 저 그래프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좀 와닿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에서 4만 광년 떨어진 별까지 한번 우주선 여행한다고 해보겠어요. 4만 광년이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별까지 이제 4만 광년이란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갔을 때 4만 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근데 4만 년 지나가면 이거 그냥 사람 어떻게 우리가 구석기 시대가 그것도 몇천 년 전이죠. 4만 년 전이면 어떨지 모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여기서 지구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볼 때 4만 광년이다. LY가 라이트 이어 광년이라는 단위입니다. 근데 어떤 우주선으로 가냐면 로렌츠 인자가 4만짜리로 가겠어요. 로렌츠 인자가 4만짜리로 가면 우주선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 우주선의 속도 계산하면 자, 이걸로 계산하면 되죠. 이게 4만 하고서 거꾸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9가 9개 나와요. 9가 9개 나오고 7C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거의 광석이죠. 자, 이렇게 가면 가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에 흐르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 자, 요 X에서 V로 나누면 되죠. X는 4만 광년이고 V는 빛이니까 빛의 속도 같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만 년 걸리죠. 그래서 자, 이런 속도로 가더라도 지구에서 볼 때는 그 우주선이 도착하는데 4만 년 뒤에 도착합니다. 근데 우주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주선에서 어떠냐면 지구에서 본 우주선까지의 거리는 자, 지구에서 본 우주선이 별까지 가는 거리. 그 X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저 X 프라임은 어때요? X를 감마로 나누니까 1광년이죠. 근데 우주선의 속도는 이제 거의 빛의 속도니까 그래서 1광년을 우주선의 속도로 나누면 얼마 걸려요? 1년 걸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 속도로만 가면 우리 1년 만에 그 별에 도착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조금 다른 속도로 가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별까지 거리는 똑같은데 우리 우주선의 속력을 로렌츠 인자를 아까보다 2배로 하겠어요. 아까보다 2배. 그러면 우주선의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까지 9가 9개 있는 것 맞고 9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EC. 그래서 광속에 한 10배 더 가까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 시간은 어때요? 이것도 광속이죠. 똑같이 광속이죠. 그래서 4만 년 걸렸어요. 근데 우주선에서 볼 때는 어떠냐? 우주선에서 볼 때 별까지의 거리는 감마분의 X니까 0.5 광년이죠. 그래서 얼마 걸려요? 자, 저런 속도로 갈 것 같으면 지구에서 볼 때 우주선 시계로는 얼마 만에 가냐면 반년 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막대의 길이, 시간 간격, 그리고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질량도 기준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길이가 보는 기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혼동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정합니다. 어떤 걸 하나로 정하냐면 고유 길이. 이건 뭐냐면 막대기가 안 움직일 때 본 길이. 이게 고유 길이에요. 프로폴 랭스. 그다음에 이 고유 길이만 알 것 같으면 얼마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자, 움직일 때 막대기가 정지한 길이라고 한다면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감마로
로렌츠 인자로 움직이면 로렌츠 인자로 나눈 것만큼 그렇게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움직이지 않는 시계에 의한 시간을 고유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고유시간. 그런데 자,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 움직이면 그 시간이 내 시간 사이의 주기가 감마병 길어집니다.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질량도 어떻게 되냐면 정지한 기준계수의 질량을 우리 정지 질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질량이 커집니다. 얼마로? 로렌츠 인자 배만큼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E는 mc제곱, 우리가 잘 아는 식이죠. E는 mc제곱. 이거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에서 나오는 식인데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C는 광속입니다. 이거 막 측정해가지고 알고 막 이 질량이 광속 C로 움직였더니 에너지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식이 특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처음에 이거 무슨 식인지 몰랐어요. 에너지는 어때요?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질량은 어때요? 딱 잡히는 거죠. 두 개가 같다는 게 아주 이상하죠. 근데 이 식은 우리한테 뭘 알려준 거냐면 질량도 에너지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식입니다. 질량도 에너지의 일종이다. 한 형태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화학에너지, 빛에너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리고 이게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건 조건만 맞으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단 양은 똑같아야지 돼요.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건 조건만 맞으면 이 질량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질량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변하고 질량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운동 에너지가 질량 에너지로 변하고. 그래서 입자가속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입자가속기 만들어서 곧 이제 가동이 되는데 굉장히 빨리 가속시켜서 운동 에너지가 큰 놈을 꽝 충돌시키면 새로운 입자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질량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 그랬을 때 이거 질량이 에너지 한 형태인데 질량이 단위가 다르니까 C제곱은 무슨 역할을 하냐? 킬로그램을 에너지의 단위로 바꾸는 환산인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특상대성 이론에서 이게 튀어나오는지 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특상대성 이론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이 공간의 다른 좌표하고 똑같아서 우리 4차원 세계에 산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3차원 벡터라고 생각했던 걸 4차원 벡터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3차원 벡터는 x, y, z까지 그린 걸 3차원 벡터라고 한다면 우리 4차원까지 4차원 위치 벡터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CT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네 번째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되겠어요. 4차원 위치 벡터를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 R4 이렇게 표시합니다. 3차원 위치 벡터는 저기다 화살표를 표시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도 정의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C 이렇게 표시한 건 어떤 거랬어요? 우리, 그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무엇도 생각할 수 있냐면, 변이 벡터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변이 벡터는 뭐였어요?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 뺀 거죠. 이것도 4차원 변이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4차원 위치 벡터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면 되겠죠. 자, 요거만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원 변이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3차원 공간에서 벡터와 스칼라가 우리 전에 이제 정의를 했었죠. 자, 4차원 공간에서 벡터와 스칼라 정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칼라란 좌표계 회전에 의해서 불변인 양을 우리 스칼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벡터란 뭐였어요? 자, 그래 시간, 공간, 길이 이런 것도 이거 다 스칼라죠. 왜냐면 공간의 좌표계로 회전한다고 해서 시간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는 스칼라에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는 뭐였어요? 벡터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위치 벡터처럼 바뀌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4차원에서 어떻게 하냐? 4차원에서 스칼라란 로렌츠 변환이 4차원 시공간의 회전이었죠.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양. 그러면 그때 시간은 스칼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닙니다. 뭐만 스칼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고유시간만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고유시간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서나 같죠.
길이는 스칼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고유 길이. 질량은 스칼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질량도 왜? 로렌츠 변화 아래서 바뀝니다. 시간 길이. 자, 그 다음에 광속. 이거는 4차원 스칼라입니다. 어때요? 어떤 기준에서 로렌츠 변화대로 절대 안 바뀌는 거. 이게 4차원 스칼라다. 4차원 벡터는 어떤 게 4차원 벡터입니까? 여기서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예요?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4차원 위치 벡터처럼 변화하는 양을 우리 4차원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칼라 벡터 연산할 때 우리 스칼라에다 스칼라 더하면 스칼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스칼라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스칼라 나오고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뭐가 돼요? 네, 스칼라 벡터가 됐죠. 그다음에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뭐가 돼요? 네, 그러면 벡터가 나오는데 벡터에다 벡터를 곱하면 스칼라도 나오고 벡터도 나오고 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벡터가 나오려면 반드시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확실히 하고서 우리 3차원 속도 벡터와 4차원 속도 벡터를 보겠어요. 자, 우리 3차원 속도 벡터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요거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변위는 벡터고 시간은 스칼라였으니까 변위를 스칼라로 나누니까 이게 속도가 됐습니다. 근데 4차원 속도 벡터 하려면 어떻게 돼요? 4차원 속도 벡터 하려면 4차원 변위를 그냥 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겠어요. 왜? 이건 스칼라가 아니니까. 스칼라로 나누려면 고유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 시간으로 나누는데 고유 시간으로 나눠야지 그게 4차원 속도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는 고유 시간으로 나누면 고유 시간과 일반 좌표계에서 시간 사이에 저렇게 로렌츠 인자의 저런 관계가 있었죠. 그걸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는 그냥 속도 벡터에다가 로렌츠 인자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성분은 어떻게 되냐? 네 번째 성분은 재밌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속도 벡터의 네 번째 성분이 안 움직이고 있어도 물체가 안 움직이고 있어도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왜? 로렌츠 인자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네. 그래서 요거 그냥 C가 돼요.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가 마치 4차원 시공간에서 시간좌표, 시간축에 대해서 광속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한 물체의 경우에도 이렇게 네 번째 성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속도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크기 계산할 때는 우리 저기 그 공간 좌표에 제곱한 다음에 네 번째 성분의 제곱을 뺀 거죠. 이렇게 저 빼면 뭐가 되냐? 항상 마이너스 C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여기서 구하면 마이너스 C제곱이 되죠.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가 마이너스 C제곱인데 이런 크기는 4차원 스칼라가 되죠. 이렇게 4차원 스칼라가 되는 걸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차원 스칼라의 조건이 뭐였냐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불변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있으면, 자,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건 A 중계 성분이고 요거 B 기중계 성분이라면 요거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죠. 근데 요거에 좌표계 회전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크기를 계산하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죠. 저 크기. 근데 저렇게 변환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나중에 보면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크기는 안 바뀐다. 3차원 벡터의 크기는 똑같아요. 좌표계 회전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3차원 스칼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곱. 이게 스칼라곱은 어때요? 결과가 스칼라라는 뜻이죠. 결과가 스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한 다음에 결과가 똑같아야 되겠어요. 스칼라곱도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에도 성립하느냐면 4차원 벡터에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4차원 스칼라, 로렌츠 변환에서 불변이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렇게 4차원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로렌츠 변화라면 요거 A 중계 성분이고 요거 B 중계 성분인데 로렌츠 변화하면 이렇게 되죠. 저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벡터는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계산해 봐요? 한번 크기도 계산해 보고 스칼라 곱도 계산해 보겠어요. 자, 그래서 크기를 계산하면 4차원 벡터의 크기를 짝짝 계산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짝짝짝 했더니 마지막에 똑같아집니다. 저기서. 네, 그래서 A 중계에서 B 중계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요거 4차원 스칼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 스칼라 곱도 어떠냐? 4차원 벡터의 스칼라 곱도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짝짝 계산하면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 E는 MC제곱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E는 MC제곱이 어떻게 해서 특상대성 이론에서 튀어나왔냐면 바로 이런 데서 튀어나왔습니다. 자, 4차원 위치 벡터가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차원 변이 벡터가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4차원 속도 벡터도 이렇게 딱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네.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마이너스 C제곱. 운동량 벡터를 우리가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원에서는 운동량 벡터가 어떻게 정의됩니까? MV였죠. 그런데 V는 벡터고 3차원에서는 M이 스칼라이기 때문에 MV 하면 3차원 운동량 벡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은 3차원 스칼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우리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정의하려면 여기다가 4차원 스칼라인 정지 질량에다가 4차원 속도 벡터를 이렇게 곱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질량, 네, 4차원 스칼라, 4차원 속도 이렇게 딱 곱했더니 네, 4차원 운동량 벡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차원 운동량 벡터로부터 우리 뭘 계산할 수 있냐면 4차원 운동량이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을 때 4차원 운동량 bek터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겠어요. 이거 네 번째 성분에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겠어요. 근데 우리 이건 어떻게 해서 구한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4차원 속도 벡터 이렇게 알죠. 4차원 속도 벡터에다가 M0를 곱했더니 4차원 운동량 벡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4차원 운동량 벡터가 공간 성분은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성분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네 번째 성분이 뭔지 좀 궁금하죠. 이렇게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죠. 그래서 저건 공간 성분이고, 네, 공간 성분이 이렇게 됐죠. 자, 이 공간 성분을 볼 것 같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론적인 운동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론적인 운동량은 정지 질량에다가는 상대론적인 속도를 이렇게 곱하면 상대론적 운동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이걸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그래요. 상대론적 질량에다가 그냥 속도를 곱해도 상대론적 운동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알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네 번째 성분 운동량, 4차원 운동량의 네 번째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켤레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면 좋은데, 우리 다음 주에 좀 배울 거예요. 우리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된 물리량이 켤레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X하고 운동량, 위치와 운동량. 그래서 Y는 운동량의 Y 성분, Z는 운동량의 Z 성분, 그 다음에 시간은 에너지. 이것들이 켤레 운동량입니다. 켤레 물리량입니다. 켤레가 되는 물리량. 그래서 4차원 위치 벡터하고 4차원 운동량 벡터가 켤레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차원 위치 벡터를 이렇게 썼다면 4차원 운동량 벡터는 px, py, pz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뭘 쓰면 좋을까? 뭘 쓰면 좋을까? 저거 보면 답이 나오죠. 저거 보면 여기에 바로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은 차원이 맞지 않아서 C를 곱했던 것처럼 에너지도 운동량과 차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C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우리 4차원 운동량 벡터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차원을 맞춰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네, 4차원 운동량의 시간 성분이 이렇게 되죠. 자, 이 시간 성분으로부터 우리 P0는 C분의 2에서 이 시간 성분 뭐가 돼요? M0 감마 C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M0 감마 C가 바로 뭐가 되냐면 총 에너지다. 이게 에너지였으니까.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총 에너지는 여기 M0 감마가 상대론적 질량이었죠. 상대론적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총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데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지금 두 가지로 구해보겠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바로 이걸로 구합니다. 저 크기죠.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는 정질량의 크기에다가 뭐의 크기? 네,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곱한 거죠. 근데 4차원 속도 벡터의 제곱이 뭔지 알죠? 곱했더니 M0 제곱, C 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그냥 이걸 이용한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뭐가 돼요? P 제곱 빼기 요거 하면 되죠. 빼기 C 제곱분의 2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크기를 두 가지로 구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한 크기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죠. 두 개 같아요.
그래서 요 같다고 하는 걸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유명한 식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특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유명한 식입니다. 2제곱은 P제곱 C제곱 더하기 M0제곱 C4승. 이건 어디서나 성립하는 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상대성 이론에서 이 식이 저절로 나온 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4차 운동량의 크기를 두 가지로 계산했을 뿐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4차 운동량 벡터의 성분으로부터 구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4차 운동량 벡터는 정지질량 곱하기 4차원 속도 벡터라고 하는 데서부터 구했습니다. 그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게 바로 튀어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준계에서는 성립하는데 만약에 이놈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상 물체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운동량은 0이겠죠. 그걸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E는 mc제곱 바로 여기서부터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상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E는 mc제곱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냐면 1938년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독일에서 오토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라늄 원자핵이 저절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원자핵이 원소가 둘로 쪼개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 원소의 주기율표에 보면 원자량들이 쫙 있죠. 우라늄이 절반으로 쪼개지면 그러면 질량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사라진다는 건 뭡니까? 질량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그 얘기구나. 질량도 언제든지 질량도 에너지의 일종이어서 언제든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게 우리 주위에 당시까지는 잘 일어나지 않아서 몰랐지만 그때 확실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노상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화학 변화에서도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황산에다가 물 집어넣으면 막 열이 나오죠. 근데 알고 보면 그 황산에다 물 집어넣기 전에 질량을 엄밀하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열 나온 다음에 질량 측정하면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 감소한 양이 너무 작아서 몰랐을 뿐이에요. 이렇게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거 항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식은 질량이 에너지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 C제곱은 뭐라고요?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줄로 바꾸는 환산인자다. 그래서 1kg을 줄로 바꾸면 9 곱하기 10의 16승 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뉴턴 역학으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1에너지 정리해서 우리 세 번째 주인가 네 번째 주에서 했었습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여기서 정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 뉴턴 역학의 F는 MA가 비상대론적 역학, 다시 말하면 상대론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저 질량에다가 상대론적 질량을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저렇게 집어넣고 저기서부터 1에너지 정리를 계산할 것 같으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총 에너지가 이런 형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총 에너지에서부터 정지 에너지를 뺄 것 같으면 그럼 바로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총 에너지, 상대론적 총 에너지에서 정지 에너지를 뺐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베타가 작을 때 근사식으로 쓰겠어요. 베타가 굉장히 작으면 요놈을 근사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대입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은 사실은 근사식이다. 진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진짜 운동에너지 식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발 퀴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림과 같이 정지 질량이 m0인 이 두 개가 속도 v 이렇게 옵니다. 똑같은 속도로 딱 와서 결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딱 왜 그러냐면 운동량이 하나는 P고 하나는 마이너스 P죠. 두 개 합하면 운동량이 0 되죠. 그래서 딱 정지할 수가 있어요. 딱 정지하면 그때 정지 질량은 얼마일까? 자, 정지 질량이 M0인 놈이 딱 와가지고 정지했어요. 그때 정지 질량은 2M0겠습니까? 2M0보다 더 크겠습니까? 더 작겠습니까?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습니까?
자, 골라보세요. 네, 더 크다가 맞습니다. 왜 더 큽니까? 사실은 저기에 있던 운동에너지까지 합해서 정지질량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충돌해서 결합한 다음에 정지질량은 무엇과 같아요? 저 운동에너지까지 다 합한 놈을 C제곱으로 나눈 것과 똑같은 그런 정지질량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10주 강의를 다 마치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